제가 꿈꾸었던 재혼 생활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매일이 고통이에요. 처음에 저는 제 남편이 될 사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늘도 저 멀리서 저를 위한 밥이고 약을 가지고 오는 남편이 보입니다. 남편이 저에게 짓고 있는 싸한 미소는 저를 두려움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재혼 후 이렇게 지내기를 3개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만은 없었습니다. 편안한 노후 생활을 기대한 만큼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지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즐기세요. 저는 58세 장윤희입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다시 설렘을 느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제 인생은 그저 흑백 필름처럼 무채색이었죠. 한복 디자이너로 일하던 시절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그래도 살아가야 했기에 전통시장 문화센터에서 한복 리폼 특강을 하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수강생들에게 한복의 색감과 선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뒤늦게 들어온 수강생이 있어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박도연 회장과 처음 마주쳤습니다. 7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정한 차림새와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멋진 강의에 늦어버렸네요. 박도연 회장의 첫 마디가 아직도 귀가에 생생합니다. 지역에서 유명한 한방 건강식품회사 회장이라는 소개와 함께 그는 수업 내내 열심히 경청했어요. 다른 수강생들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오히려 더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신선했죠. 수업이 끝나고 그가 다가왔습니다. 장 선생님, 오늘 강의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순간 망설였지만 그의 정중한 태도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티하우스에서 나눈 대화는 어느새 3시간이 넘게 이어졌어요. 박도연 회장은 한의사 출신으로 전통의학과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제 한복 이야기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죠. 윤희 씨, 당신과 이야기하니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웃기죠?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맞아요. 우리 나이에 설렘이라니.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박도연 회장은 항상 제가 가르치는 강의실까지 데리러 오고 쥐까지 바래다 주는 걸 잊지 않았어요. 그는 늘 윤희 씨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세심하게 챙겨주었죠. 외로웠던 저에게 그의 따뜻한 관심은 봄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2달 정도 만남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박도연 회장이 조용히 프로포즈를 했어요. 윤희 씨, 우리 함께 여생을 보내면 어떨까요? 노년에 만난 인연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제 나이에 다시 결혼이라니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안정감 있는 목소리에 마음이 기울었어요. 주변에서도 박도연 회장은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지역사회에 많은 기부와 봉사를 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망설임 끝에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떨렸어요. 이제 외롭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도 컸고요.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행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어둠으로 몰아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윤희 씨, 앞으로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합니다. 그의 말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제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았다는 행복감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무서운 함정이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부터 박도연 회장의 배려는 더욱 각별해졌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직접 달인 한방차를 가져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감동이었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제 건강을 직접 챙겨주다니, 이런 다정한 사람을 만나다니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희 씨, 이건 마음을 맑게 해주는 차예요. 제가 30년 한의원 할 때부터 연구한 비방이죠. 매일 마시면 건강해질 겁니다. 박도연 회장은 항상 제가 차를 다 마실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그 눈빛엔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어서 처음엔 그저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차를 마신 후에는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오곤 했죠. 그럴 때마다 박도연 회장은 약이 잘 듣고 있네요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박도연 회장은 화려함보다는 진실된 마음이 중요하다며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죠. 그리고 결혼 후 저는 시내 아파트를 정리하고 그의 전원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본 저택은 꿈에 그리던 집 같았어요. 아름다운 정원과 전통 한옥의 멋이 어우러진 공간이었으니까요. 이제부터 당신의 집이에요. 윤희 씨가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달콤한 신호는 생각보다 빨리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일주일 후 박도연 회장이 새 휴대폰을 건넸죠. 이걸로 바꿔요. 요즘 해커들이 많아서 당신 정보가 새나갈까 걱정됩니다. 이 폰은 특별히 보안 설정을 해놨어요. 의아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새 휴대폰은 이상하게도 몇몇 앱이 차단되어 있고 특정 번호로만 통화가 가능했어요. 친구들과 연락하려 해도 자꾸 오류 메시지가 떴죠.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박도영 회장은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넘어갔습니다. 외출도 점점 제한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요즘 날씨가 안 좋아서였다가 나중엔 당신 같은 미인은 밖에 나가면 위험해라는 말로 바뀌었죠. 항상 누군가 함께 나가야 했고 그마저도 차츰 줄어들었습니다. 윤희 씨 약속 시간이에요.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박도연 회장은 한방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젠 제가 직접 차를 끓일 수 없냐고 물었지만 그는 강하게 거부했어요. 이건 특별한 처방이라 정확한 비율로 다려야 합니다. 당신이 섞으면 효과가 없어요. 어느 날 밤 차를 마시지 않고 버렸더니 1시간 후 박도연 회장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차를 안 마셨군요. 왜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차를 버린 걸 본 사람은 없는데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집 어딘가에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처음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차를 마실 때마다 머릿속이 점점 흐려지는 느낌이었어요. 전에는 명확했던 기억들이 뿌옇게 지워지기 시작했고 판단력도 흐려졌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날 저녁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여보, 이 차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정확히 알려주실래요? 용기 내어 물었을 때 박도연 회장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가 금세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제가 해로운 걸 줄 리 없잖아요. 그저 믿고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에 왠지 모를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랑이라고 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나도 모르게 차가운 통제의 소나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한 지 2달째. 저택은 점점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마다 설치된 보안장치, 정원을 둘러싼 높은 담장, 항상 잠겨있는 대문. 처음엔 안전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이젠 제가 갇혀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여보, 오늘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박도연 회장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밖은 위험해요. 요즘 노인들을 노리는 범죄가 많다고 뉴스에서도 나오지 않았나요? 당신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제 요청에는 위험하다 걱정된다는 말로 거절했죠. 하지만 박도연 회장은 매일 회사에 출근했고 저는 혼자 넓은 저택에 남겨졌어요. 가사도우미와 경비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도 감시의 기색을 느꼈습니다. 다 당신을 위한 거예요. 윤희 씨. 이 말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정말 나를 위한 걸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종일 피로감에 시달렸어요. 간단한 계산도 어려웠고 어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파리해지고 생기를 잃어갔어요. 여보, 저 요즘 머리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보고 싶은데. 그러자 박도연 회장은 달래듯 말했습니다. 내가 한의사였잖아요. 내 처방이 병원보다 낫다고요. 차를 계속 마시면 좋아질 겁니다. 의심이 들었지만 반박할 힘이 없었어요. 정신이 온전치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다 완전히 잊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경비원이 다가와 마님 다시 안으로 들어가시조라며 팔을 잡았어요. 탈출하려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 모습인가? 잿빛 얼굴에 생기 없는 눈동자, 마른 입술. 한복 디자이너로 일하던 자신감 넘치던 그 여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유일한 위안은 조카 세라의 방문이었습니다. 정신과 전공인 세라는 2달마다 한 번씩 찾아왔어요. 박도영 회장이 유일하게 제재하지 않는 방문객이었죠. 이모 괜찮아요?
너무 야위셨어요. 세라의 걱정 어린 눈빛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평소처럼 잘 지내고 있어라고 대답하려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말은 더듬거렸습니다. 세라야. 나 요즘 이상해. 기억도 잘 안 나고 몸도 마음대로 안 돼. 세라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박도연 회장이 차를 들고 방에 들어왔어요. 약속 시간이네요. 윤희 씨 차 드세요. 세라의 앞에서도 어김없이 그는 제가 차를 마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셨지만 세라의 날카로운 눈빛을 느꼈어요. 그녀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차를 마신 후 세라와의 대화는 흐릿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헤어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다만 세라가 떠나기 전 귓가에 속삭인 말만 어렴풋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모, 그 차 다음에 제가 가져갈게요. 걱정 마세요. 정신이 혼미해지면서도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라가 뭔가 알아차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제게 유일한 희망의 빛이라는 것을 그날 밤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건가? 공포와 혼란 속에서 어렴풋한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세라의 방문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한밤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열자 세라의 짧은 메시지가 보였어요. 이모, 차 분석했어요. 통화 어려우시죠? 벤조디아제핀, 페노바르비탈 성분 검출, 중추신경계 억제제예요. 장기 복용하면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생겨요. 이건 의료 목적으로도 과다 투여량이에요. 증거 모으세요. 이 문자 삭제하세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억제제라니요? 의약품이 아닌 마약이었던 거예요. 박도연 회장은 날 서서히 중독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모든 증상들이 설명됐어요. 기억력 저하, 판단력 감소, 무기력감, 혼란. 이건 사랑이 아니라 조종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문자를 삭제하고 핸드폰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가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타올랐지만 표정은 무심한 듯 유지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이 집 어딘가에 카메라가 있다는 걸. 다음날 박도연 회장의 회사에 간 사이 처음으로 저택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서재는 항상 잠겨 있었지만 얼마 전 청소부가 열쇠를 사용하는 것을 몰래 지켜본 적이 있었죠. 청소함 뒤편에 숨겨진 보조 열쇠.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는 놀랍도록 정갈했어요. 벽면에는 의학 서적들이 가득했고 중앙의 원목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옆에 있던 서류 캐비닛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자 폴더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박 글자가 쓰인 폴더가 눈에 띄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폴더를 열자 3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박미선 1995, 2001 사망, 박지영 2003, 2009 사망, 박수연 2012, 2018 사망.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미선 그의 첫 번째 부인. 사진 속 여자는 단아한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마지막 사진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창백한 얼굴과 생기 없는 눈동자가 저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 놓인 박도연 회장의 기록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선 실험 시작 6개월 차. 약물 반응 양호. 초기 저항이 있었으나 현재 완전 수능 상태. 기억력 저하 현상 뚜렷함. 우울감 증가. 용량 10% 증가.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파일도 비슷했어요. 박지영은 급성 심장마비로 박수연은 역시 우울증에 의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의 기록들이 있었어요. 약물 투여량, 신체 반응, 심리 상태 변화. 마치 실험 기록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랍에서 윤이라고 적힌 새 폴더를 발견했어요. 열자마자 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 전 문화센터에서 찍은 사진부터 시작해 일상의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충격적인 건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기록지에는 차갑게 적혀 있었어요. 윤희, 실험 시작 2개월 차. 이전 대상들보다 저항이 강함.
약물 용량 15% 증가 필요. 예상 수명 1년 이내.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의 네 번째 희생자가 될 예정이었던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잔인한 인체 실험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공포를 넘어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죽지 않겠다는 의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렬한 위기의식이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휴대폰을 꺼내 주요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세라에게 증거를 보내야 했어요. 마지막 사진을 찍고 서랍을 닫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영 회장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거예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서재에서 증거를 찾은 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그 차를 마시지 않겠다고요.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을 알면서도 그대로 걸을 순 없었으니까요. 마치 알약을 먹는 척하다 나중에 뱉어내는 영화 속 환자처럼 차를 받아 마시는 척하고 몰래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신이 맑아지면서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 선명해졌습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요. 셋째 날 아침 박도연 회장이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차가움이 흐르는 시선으로 제 얼굴을 빤히 관찰하더니 불쑥 물었어요. 윤희 씨 차를 마시지 않고 있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의 따스함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매일 마시고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박도연 회장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눈동자가 맑아졌어요. 손떨림도 줄었고 걸음걸이도 달라졌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오래 관찰했는지 모르나 봐요. 얼어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한참을 저를 응시하더니 이내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은 예전 아내들과 달라요. 더 순하고 오래 버틸 줄 알았는데 실망이네요. 방금 뭐라고 했죠? 예전 아내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가 자기 범죄를 이렇게 쉽게 인정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당신 그들을 죽였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박도영 회장은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죽였다니 그런 거친 표현은 하지 마세요. 난 그저 실험했을 뿐이에요. 인체가 특정 약물 조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들은 그저 데이터였죠. 하지만 당신은. 그는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특별해서 골랐어요. 다른 이들보다 훨씬 강한 생명력이 느껴졌거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사랑이 아닌 냉혹한 호기심만이 있었어요. 제게 남편이 아닌 실험자였던 거죠. 이제부터는 내 앞에서 직접 마셔요.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그날부터 박도연 회장은 제가 차를 마시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핸드폰도 빼앗아갔고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한여가 따라다녔어요. 완전한 감금 상태였습니다. 당신이 내 실험을 망칠 순 없어요. 이건 내 인생의 연구니까. 그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약을 계속 복용하자 다시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진실을 알았기에 의식의 한구석에서는 끊임없이 저항했어요. 잊지 마, 윤희. 그는 널 죽일 거야. 매일 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저는 점점 피폐해지는 제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패인 눈, 마른 입술. 그 얼굴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게 나지만 또 내가 아니야. 난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었어. 한복을 디자인하던 시절에 자신감 넘치던 제 모습, 색감과 선을 자유롭게 다루던 손길, 그 모든 것이 희미한 기억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음의 공포가 제 안에 새로운 불꽃을 지폈어요. 살아남겠다는 강렬한 의지요. 화장대 거울에 립스틱으로 매일 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지웠죠. 그는 널 죽이려 한다. 잊지 마. 기억이 흐려져도 이 사실만은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물 흐르듯 순응하는 척하며 내면에서는 치열하게 저항했습니다. 하루는 밤새 토해내 체내 약물 농도를 낮추고 또 하루는 정신이 맑을 때 탈출 계획을 구상했어요. 그는 날 고른 게 아니라 실험한 거였고 전 더 이상 그의 실험대가 되지 않을 거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박도연 회장의 감시는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있었어요.
조카 세라의 정기 방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때까지 버티면서 어떻게든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약을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었기에 최소한의 약만 몸에 흡수시키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입안에 차를 머금었다가 나중에 화장실에서 뱉어내는 시기였죠.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제 생존을 위해서는 감수해야 했어요. 방문 전날 박도연 회장이 제 상태를 의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내일 세라가 온다던데 이상한 이야기 하지 않겠죠? 그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가장 순종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는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관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약물이 완벽하게 저를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했던 거죠. 다음 날 세라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지만 억누르고 평소처럼 반갑게 맞이했어요. 박도영 회장은 처음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모든 내용을 감시하려는 듯 했죠. 차 드세요, 유니 씨. 그가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세라의 눈앞에서 차를 마셔야 했어요.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기에 한 모금 마신 후 미소 지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잠시 회사 일이 있어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세라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빠르게 말했어요. 세라야, 도와줘. 그 사람, 날 죽이려고 해. 전부인들도 모두 죽였어. 증거 찍어서 내 휴대폰으로 보냈는데 받았어? 세라는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이모, 전부 알고 있어요. 그 약물 분석 결과도 나왔고 이모가 보내준 파일들도 확인했어요. 숨기지 마세요, 이모. 다 알아요. 세라의 말에 제 안에 쌓여있던 절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군가 내 상황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이모,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구속이에요. 그리고 범죄예요. 우리가 구해드릴게요. 세라는 조용히 계획을 설명했어요. 이미 경찰과 여성보호센터에 접촉했고 정신의학적 평가와 증거를 바탕으로 구출 계획을 세웠다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박 회장님이 대전으로 출장 간대요. 그때 우리가 이모를 데리러 올 거예요. 그때까지만 버텨요. 그리고 세라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약물 해독제예요.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조금씩 드세요. 희망이 가슴에 피어올랐습니다. 탈출의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죠. 계획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으니까요. 세라야 만약 실패하면 세라는 제 손을 꽉 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패 같은 건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이모를 구할 거예요. 박도연 회장이 돌아오기 전 우리는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척했어요. 그가 들어오자마자 약속된 시간에 맞춰 다시 차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세라 앞에서 마셔야 했지만 이제 제 마음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세라가 떠난 후 박도연 회장은 평소보다 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을 마주하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곧 끝나. 조금만 더 버티자. 정상인 척 연기하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작은 약을 먹고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목요일만 오면 된다. 자유를 향한 작은 발걸음, 그것이 제게는 살아남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목요일이 왔습니다. 해독제를 조금씩 먹으며 버틴 6일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드디어 끝나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박도연 회장은 분주하게 출장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지만 가슴은 쿵쾅거렸죠. 오늘 실패하면 두 번째 기회는 없을 테니까요. 잘 다녀오세요, 여보. 미소를 지으며 배웅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오늘 약은 김 여사가 챙겨줄 거예요. 시간 맞춰 꼭 드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차가 떠나자마자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계를 보며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정확히 30분 후 김 여사가 차를 들고 왔어요. 평소처럼 마신 척하고 화장실에 가서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확인했어요. 세라가 오기로 한 시간까지 3시간. 그 시간이 3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현관 벨소리가 울렸어요. 단 한 번의 짧은 울림.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김 여사가 문을 열자 세라와 함께 2명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모 뵈러 왔어요. 세라가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저는 손님을 맞이하러 거실로 나갔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세라의 눈빛에서 지금이라는 신호를 읽었어요. 김 여사님, 제가 차 좀 준비할게요. 손님들 편히 앉아 계세요. 김 여사가 주방으로 향하는 순간 세라가 재빨리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김 여사의 차 속에 넣는 것을 보았어요. 10분 후 김 여사는 소파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모, 지금이에요. 당장 가야 해요. 떨리는 손으로 미리 챙겨둔 작은 가방을 들고 세라를 따라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자유의 공기. 마지막으로 그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3개월간의 악몽 같은 시간이 담긴 감옥이었죠. 차에 타자마자 우리는 쉼터로 향했습니다. 세라가 계속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이모. 안전해요. 쉼터에 도착해서야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억압된 공포, 분노, 그리고 이제 막 찾아온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세라와 상담사들이 다정하게 저를 안아주었죠. 이틀 후 쉼터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서재에서 찍은 사진들, 차에서 발견된 약물 분석 결과, 그리고 제 몸에 남아있는 약물 검사 결과까지 세라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에 내부 제보를 했어요. 그리고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박도연 회장 측은 즉각 반박했어요. 정신 이상 여성의 망상일 뿐이라며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붙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약물 중독자라는 소문까지 퍼뜨렸어요. 제 과거 사진과 왜곡된 정보가 인터넷에 돌아다녔죠. 공포와 두려움이 다시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세라와 여성단체 의료 전문가들이 제 옆에 서 주었습니다. 이모, 실명으로 나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익명으로 진행해도 돼요. 세라의 걱정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세라야. 내가 숨으면 그건 내가 잘못했다는 뜻이 돼. 난 당당하게 맞설 거야. 기자회견 날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 섰을 때 순간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죠. 저는 장윤희입니다. 박도영 회장의 4번째 부인이었고 4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눈물을 참으며 모든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방차에 든 약물 3명의 전 부인들, 그리고 제가 겪은 감금과 학대까지. 그날 제가 도망쳤던 이유는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불행한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라가 저를 안아주었어요. 공포는 여전했지만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비로소 자유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내 얼굴이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윤희를 지지합니다. 해시태그가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의 분노는 거셌고 박도연 회장을 향한 공분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기자회견 다음 날 박도연 회장의 자택과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죠. 지하실에서 발견된 비밀 실험실, 전부인들의 상세한 기록, 그리고 다양한 약물 샘플들까지. 사흘 후 공항으로 도주하려던 박도연 회장이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얼굴을 화면으로 보는 순간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공포가 아닌 해방감이었죠. 악몽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재판은 6개월간 진행되었어요. 법정의 증인으로 서는 날 박도연 회장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한때는 그 눈빛 하나에 떨었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그를 바라보며 진실을 말할 수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위협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난 노인일 뿐이었죠. 피고인 박도연, 약물을 이용한 인체 실험, 감금, 장애, 전부인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진 순간 법정은 술렁였지만 제 마음은 고요했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지만 이곳으로 과거의 상처가 모두 치유되진 않을 거란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한 걸음 내딛는 기분이었습니다. 소송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저는 2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첫째, 여성 피해자 쉼터의 절반을 기부했습니다. 둘째, 남은 금액으로 작은 한복 리폼 공방을 열었어요. 예전에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죠.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약물의 후유증으로 손떨림이 남아있었고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바느질에 집중하다 보니 점점 제 삶을 되찾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색실을 고르고 천을 자르고 바느질을 하는 과정에서 잊고 있던 자신감이 돌아왔어요. 공방을 연 지 1년 후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여성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복을 수선하러 오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옷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며 저 역시 치유되어 갔습니다. 윤희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모가 아니었으면 저도 같은 길을 걸었을 거예요. 한 내담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을 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 고통에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삶을 대신 정할 수 없어요. 당신이 주인공이니까요. 이제 제 모토가 된 말입니다. 공방벽에도 크게 붙여놓았죠. 오늘도 창호지문으로 햇살이 스며드는 아침 공방에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젊은 신부였어요. 고운 한복을 입고 싶다며 수줍게 미소 짓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떤 한복을 원하세요? 그녀는 잡지를 펼쳐 화려한 전통 홀리복을 가리켰어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한때 저도 그런 기대에 부풀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더 현명해졌습니다. 아름다운 선택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권해드릴게요. 이 옷이 정말 당신을 위한 옷인지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닌 진짜 당신을 위한 옷을.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제 작업대에서 다른 디자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활동하기 편하면서도 우아한 한복이었어요. 이 옷은 지금의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말해주는 옷이죠.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황혼에 찾아온 2번째 봄. 이제 제 인생은 제가 그려나갈 차례였어요. 더 이상 누구의 실험 대상도 피해자도 아닌 당당한 주인공으로서